73세. 오늘도 나는 싸운다. 사람들은 이 나이면 손주나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이나 쬐라고 하죠. 하지만 나는 오늘도 그 건물 앞에 섭니다. 오전 8시 30분. 내 무릎은 삐걱거리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이 발걸음만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20년 전 나는 저 건물 1층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무를 묻히고 아이들 학비를 벌었죠. 저 녹슨 간판, 저 낡은 계단, 저 금간 유리창 하나하나가 내 삶의 흔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가게가 없습니다. 대신 나는 매일 아침 저 건물 앞에 서서 증인이 됩니다. 김정훈, 43세, 건물주, 일명 김 회장. 그는 3년 전 이 건물을 인수한 뒤로 이곳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리고 계약서를 멋대로 바꾸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죠. 할머니, 또 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김 회장님 요새 예민하시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2걸음. 무릎이 아프지만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고통은 부당함을 보고도 눈 감는 거니까요. 20년 전 그 가게 이야기. 1998년. 남편이 사업 실패로 쓰러진 해였어요. 빚더미에 앉았고 아이 둘은 중학생, 고등학생.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죠. 반찬 가게라도 해야겠어. 그렇게 시작한 가게가 저 건물 1층 103호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당시 우리에겐 전 재산이었어요. 첫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소 반찬. 손님이 한 명도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신기하게도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사장님, 이 나물 진짜 맛있어요. 여기 김치가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어요. 20년을. 아이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 가게를 지켰습니다. 저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 자체였죠.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2022년 3월 옆 가게 영자 씨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건물이 팔렸대요. 새 건물주가 온대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건물주야 바뀌어도 우리 같은 세입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검은 벤츠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내렸죠. 명품 시계, 고급 구두, 차갑게 빛나는 선글라스. 다들 모이세요. 인사드릴 게 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 세입자들이 모였어요. 과일가게 사장님, 떡집 아주머니, 세탁소 아저씨, 문구점 할아버지. 모두 10년, 20년씩 여기서 장사한 사람들이었죠. 김정훈은 단상에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건물주 김정훈입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할 겁니다. 임대료도 현실화하고 계약, 조건도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실화? 재조정? 그건 너희 다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질문 있으신 분? 떡집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임대료는 얼마나? 기존 대비 200% 인상입니다. 시장가 반영이니까요. 2배. 월세 50만 원 하던 가게는 100만 원, 100만 원 하던 곳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였어요. 그건 너무.
싫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김정훈은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후 6개월. 하나둘씩 가게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간 건 과일 가게였어요. 30년을 버텼지만 200만 원 월세는 감당할 수 없었죠. 사장님,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못 버티겠어요. 60대 사장님은 눈물을 훔치며 짐을 쌌습니다. 그 다음은 문구점. 손주들 학원비도 못 대는데 월세 150만 원을 어떻게 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폐업 안내문을 붙였어요. 세탁소, 떡집, 미용실. 하나, 둘, 셋. 20년을 함께한 이웃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봄. 나도 문을 닫았습니다. 미소 반찬 폐업 안내. 그 간판을 내릴 때 나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순 없었죠. 마지막 날, 단골 손님 몇 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다른 데서 하시면 찾아갈게요. 아니요. 이제 그만둘래요. 73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는 잃었지만 목소리까지 잃을 순 없어. 2023년 5월 1일. 나는 오전 8시 30분 건물 앞에 섰습니다. 뭐 하세요, 할머니? 경비 아저씨가 의아해했죠. 지켜보려고요. 뭘요? 저 사람이 뭘 하는지.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나는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봤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김정훈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그냥 앉아 있어요. 여긴 사유지입니다. 나가세요. 벤치는 공공장소 아닌가요?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부턴 보기 싫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자리에 앉았어요. 공책 하나, 볼펜 하나 들고. 5월 3일 오전 10시. 김 회장, 새 세입자에게 고함. 계약서 싫으면 나가. 목격. 5월 5일 오후 2시. 경비 아저씨에게 폭언. 제대로 못하면 잘린다. 협박. 5월 7일 오전 11시. 새 간판 설치 강요. 세입자 거부하자 소송 걸겠다 위협. 하나하나. 차곡차곡. 나는 기록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맨날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거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정훈이 직접 다가왔어요. 할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네,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요. 필요하긴 뭐가 필요해요? 할머니, 여기 법적으로 제 소유예요. 제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상관없나요? 괴롭힌다니요? 저는 사업하는 겁니다. 계약이 싫으면 나가면 되죠. 계약이요? 일방적으로 바꾸고 약자를 내쫓는 게 계약인가요? 김정훈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참견하지 마세요, 할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그는 돌아섰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뒤 떡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도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15년 했어요. 떡집. 알아요. 송편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마워요.
근데 제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때부터 혼자 떡집 하면서 딸 둘 키웠어요.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3.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버텼어요. 떡집 수입이 적지만 딸들 학비는 될 수 있었으니까.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김 회장이 임대료 2배로 올린다고 했을 때 저는 무너졌어요. 월세 80만 원이 160만 원이 됐어요. 떡 팔아서 벌면 순수익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예요. 거기서 월세 160만 원 내면 40만 원 남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세 식구가 살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셨던 거군요. 네, 2개월 버텼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딸 학비 못 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할머니. 네? 할머니가 매일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봤어요. 처음엔 무슨 소용 있나 싶었는데 며칠 보다 보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용기요? 네. 73세 할머니도 포기 안 하는데 나는 뭐냐 싶어서. 그날 떡집 아주머니는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에요. 김 회장이 계약서 강요하는 거. 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여러 장과 수첩이 있었어요. 이건 증거예요. 저도 모을게요. 할머니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비 아저씨가 늦은 밤 내 집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요, 사실 원래 경비가 아니었어요.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 5명 있는 작은 인쇄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하나둘 거래처가 끊기더라고요.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부도 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들한테 밀린 월급을 못 줬어요. 3개월치. 그 사람들도 다 가족 있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봤어요. 제가 무능해서 제 잘못으로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경비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밀린 월급 갚으려고. 한 명, 한 명씩. 다 갚으셨어요? 네. 작년에 마지막 직원한테 갚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제 사람들 눈을 쳐다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김 회장이 온 거예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인데 일은 2사람 목 시키고 매일 욕하고 제대로 못하면 잘린다 협박하고. 그래서 처음엔 참았어요. 나이 많아서 다른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할머니,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는 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저도 도울게요. 김 회장 증거 모으는 거. 제가 경비니까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 다 알아요. 그날부터 경비 아저씨는 내 든든한 동료가 됐어요. CCTV 영상을 몰래 복사하고 김정훈의 폭언을 녹음하고 세입자들의 증언을 모았죠. 이제 우리는 셋이 아니었어요. 떡집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그리고 나.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저도 계약서 사본 있어요. 마음대로 고친 거. 문구점 할아버지도 왔죠. 나도 녹음 파일 있소. 김 회장이 욕한 거. 과일 가게 사장님도 돌아왔습니다. 나가긴 했지만 증언할 순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작은 회의실에 모였어요. 탁자 위에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12장, 폭언 녹음 파일 8개, CCTV 영상 5편, 횡령 의심 관리비 내역서.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떡집 아주머니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요. 6월 15일. 그날은 비가 왔어요. 나는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있었죠. 할머니. 김정훈이 우산도 없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날마다 여기 앉아서.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죄인가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영업 방해죄로. 영업 방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인데요.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대요. 새 세입자들이 불안해한다고요. 불안한 건 당신 때문 아닐까요? 뭐라고요? 임대료 2배 올리고 계약서 마음대로 바꾸고 사람들 내쫓으면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건 제 권리예요. 권리라고 해서 다 정당한 건 아니에요. 김정훈은 주먹을 부르짖었어요. 순간 나는 긴장했죠.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두고 봅시다.